좀 실전편 잘 보시면 실제 여기는 한 100개 정도 되는 90개였네요. 지금 한 130개 됐는데 피자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고민은 여기는 대표님이 31살이에요. 너무 젊은 나이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제 100개 넘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장님이 됐는데 브랜드 관리에 대한 숙제를 크게 느낀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상황이고요. 에지이즈를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감성 점주 응대가 어렵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관계로 풀고 있는 게 많은 편이다. 그렇죠? 관리가 아니라 관계로 푼대요, 문제를.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이 부족한 편이다. 직원의 현장 교육도 정형화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다 인터뷰를 통해서 그 브랜드의 본부장님이 얘기한 것과 대표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부를 봤더니 그러니까 빠른 사업 확장 이후 이제 체계적 교육 시스템 부재로 인한 점주 응대, 매장 관리 어려움 증가. 모든 회사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교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 브랜드에 필요한 부분을 진단해서 찾지 않으면 사실은 솔루션은 일반적 솔루션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반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역량 기반 컨설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의 이론적 지식, 실무적 경험 강연을 통한 체계적 매장 관리 기반의 내실 있는 본부로 성장할 수 위해서 이제 컨설팅을 이제 완료하진 않았고요. 초기 단계인 회사예요, 지금. 그래서 기본적인 교과 과정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제가. 머리 아프죠? 사실 이거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템플릿 기반으로 체크를 하면 나오는 레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방법론, 제가 이제 교육에서는 방법론, 컨설팅에서도 방법론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징, 브랜드를 관리하는 것도 기법이라고 제가 썼잖아요. 저걸 제가 왜 기법으로 썼는지 아셔야 돼요. 이게 방법론이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론은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셔도 돼요. 절차와 기법과 도구와 산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네 가지를 통해서 얻는 우리 브랜드만의 뾰족한 컨텐츠를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을 이해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 어차피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체적인 뷰를 아시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는 걸 이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표로 전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 보면 역량 기반 교육 커리큘럼은 사전 설문, 직무 특성 이해, 그렇죠? 세 번째, 기본 과정, 실행 과정으로 구성해서 커리큘럼을 완성한다. 그럼 이거에 따라서 세부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우리 브랜드가 요거는 기본적인 걸 설계한 거예요. 아까 얘기 드린. 또 다시만 어디에 표준화하고 어디에 단순화하고 어디에 전문화할지를 정한 다음에 거기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순으로 이런 게 있어요. 요 피자 브랜드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가맹점주는 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라는 어떤 실수가 있다. 그러면 가맹점주 집체교육, 가맹점주 초기 교육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교육이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게 온라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걸 온라인 시키는 커리큘럼 설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매뉴얼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무인양품이에요, 무인양품.
무인양품 다 들어보셨죠? 네. 무인양품의 매뉴얼이 고도화된 이유는 하나예요. 관리 기법으로 우리 브랜드 매뉴얼은 매월 디벨롭 돼야 된다. KPI로 그게 들어가 있는 거야. 왜? 무인양품은 어때요? 계절과 트렌드에 따라서 제품이 계속 달라지죠. 그럼 달라질 때마다 매뉴얼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 되겠죠. 그거에 따라 매출 분석을 했을 때 MD 구성도 달라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KPI의 핵심이 매뉴얼을 계속 디벨롭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산출물로 매뉴얼이 현장 적용을 가능한 매뉴얼이 계속 돌아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뉴얼 대부분 없지만 매뉴얼이 있어도 처음 브랜드 만들고 프랜차이즈화 시킬 때 컨설팅 받아서 만들어 놓은 거 갖다가 계속 가죠. 그러면서 매뉴얼을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왜? 관리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따가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브랜드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역량을 설계를 할 거예요. 이따 이건 할 거예요. 기초 체질 관리 역량 영역이 있고 PSV 관리 역량, 그러니까 모든 걸 역량화 시킨 거예요. 이해, 핵심 가치 전달, 신뢰 공감 관리 역량, 매출 혁신 역량, 이것도 브랜드마다 달라야 돼요. 정보 탐색, 체질 개선 이런 걸 통해서 브랜드를 계속 디벨롭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대로 가면 반복적으로 하면 결국은 거기에 맞는 교육 설계와 컨텐츠와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브랜드는 계속 성장합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한 직원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교육팀의 역할이 이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사실 본질적으로 대표님들이 다 교육 중요해, 브랜드 관리 중요해 하지만 매출에만 신경 쓰고 핵심 물류 판매량에만 신경 쓰고 사실은 본질적인 거에 신경을 안 써서 그래요. 근데 매출은 뭐에 대한 결과예요? 그렇죠. 요거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코어를 탄탄하게 하는 관리 기법을 내재화시키지 않으면 브랜드력은 유행적으로 로케이션에 따라서 매출이 나올 수는 있으나 트렌드에 따라서 매출이 나올 수는 있으나 결국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관점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고객사를 많이 늘려서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드리면 미국에서는 되게 희한한 회사를 보는 거예요. 브랜드를 관리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그래서 되게 의외의 회사에서 브랜드 콜라보, 그러니까 한국에 진출시킬 때는 너네가 관리해봐 로 문의가 와요. 아직 된 건 없어요. 문의 오는 게 어디예요? 네, 아직은 계약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너네 나라에 진출할 때 너한테 주고 싶어 해서 치폴레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브랜드죠. 동남아시아에 진출할 때 너한테 권한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서 미팅도 했어요. 이 관리라고 하는 버티컬 영역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 그 전문성으로 다양한 기회가 올 수 있다. 이 사소한 거지만 저는 이 사소한 거를 통해서 비범함을 만들 수 있는 회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잘 안 보이나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확대하시면 저희 다 체크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NCS라고 들어보셨죠? 네. NCS에 있는 내용을 편집해서 만든 건데, NCS에서 외식 서비스 운영을 제가 디벨롭했어요. 그래서 이건 매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진 찍으셨으면 두 번째 매장 교육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대별 업무 관리.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크를 합니다. 네. 커피뱅 같은 경우는 전체 매장 담당자 대상으로 체크를 받아서 교육 재개를 했습니다. 메뉴 품질 관리. 넘기겠습니다. 네, 식자재 관리. 브랜드마다 진단 근황이 달라지겠죠? 이 기준에서. 여기까지 겁니다. 한번 쓱 보시면서 내가 오른쪽에 많이 있는지 왼쪽에 많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네. 여기서 핵심은 가장 쉽게 물어봐서 직무를 해당 직무에 맞는 역할이나 결과를 체크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감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뭘 알고 모르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관리라고 하면 매출 관리, 원가 관리, 손익 관리, 재고 관리가 이거는 이론적으로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레벨로 우리 브랜드에 맞출지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 세부적인 질문을 통해서 체크업하는 겁니다. 머리 아프죠? 보통 일은 아니죠.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보통이 아닌 걸 해야지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이제 열정으로만 계속 하게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100개 가까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작을 때 너무 많은 걸 하면 안 되긴 해요. 작을 때 너무 많은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몇 개인지. 그러니까 제가 많은 매뉴얼을 해본 결과 매출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지점 매출. 2, 30개 있을 때, 5, 60개 있을 때, 100개 있을 때, 500개 있을 때, 1000개 있을 때, 그 다음에 대표님이 생각하는 관리 철학이 어떤지에 따라서 매뉴얼 만드는 수준도 달라져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고객 서비스 관리, 매장 교육 관리, 시간대별 업무 관리, 품질 관리, 식자재 관리의 난이도를 측정해야 되고요. 난이도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식자재 관리가 제일 중요한 회사다. 그러면 가맹점주나 점장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식자재 관리 비중이 제일 많은지를 체크하면 돼요. 단순하게. 근데 보통은 식자재 관리를 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은 다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받는 담당자는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브랜드 관리 철학의 문제. 조금씩 체크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거지 하지만 기초 체질 관리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브랜드 그러니까 지점이 계속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말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휘발성으로 사라지고요. 말로 하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면 말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편안한 거 중심으로 단어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 3개 이상을 관리할 때는 있어야 되긴 해요. 매장 3개 이상 되면 점장의 역량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 체계로 관리를 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매장이 3개 될 때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체질에는 원가 관리, 인건비, 금태, 재고, 식자재, 배달앱, 시설 관리, 물류 배송 관리. 그렇죠. 점장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관리에 대한 소분류 설계를 하고요. 이 소분류 설계는 아까 질문 리스트에 따라서 설계가 돼요. 소분류 설계하고 보시면 식자재 관리다. 그러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질문으로 작성해야 돼요. 이제 머리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자재 관리를 잘 해야 돼가 아니라 해결할 문제. 우리 브랜드에서 진짜 해결할 핵심 포인트를 찾아서 질문으로 작성하고 문제 해결과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문제 해결의 성공 모습을 글로 기록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해 요인을 반복적으로 찾으면서 해야 되는데 식자재 관리의 목표가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브랜드는 이게 되게 중요했대요. 관리 목표가. 프랜차이즈는 아니었어요. 한 10개 정도 되는 매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대상으로 한 건데 그래서 방해 요인을 계속 물어봤더니 반복적으로 구매 과정을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구매를 하고 바쁘니까 아는 업체를 자꾸 이용하고
결탁을 하는 게 반복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 명절 때 선물이 그 담당자한테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그 다음에 로스 최소화를 위한 원칙이 있는가? 우리 브랜드는 로스가 많아. 그러면 해결책을 질문으로 계속 써봐야 되는 거예요. 성공 기준은 뭔가? 잘해가 아니라, 우리 사장님도 항상 그러죠. 잘해. 제대로 해가 아니라, 기준이 뭐예요? 1% 미만으로 돼야 돼. 1% 이상 되면 로스 관리가 안 된 거예요. 1% 미만으로 되면 로스 관리가 된 거죠. 그러면 1% 미만으로 설정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것을 세부적으로 다 질문으로 만들어 봐야 돼요. 사장님들이 이거 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아니면 훌륭한 점장을 두면 돼. 하지만 사장님은 생각을 글로 쓰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QSC, V, 관리 역량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원칙이 있는가? 우리 브랜드의 실패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실패라고 정의 내릴 것이냐. 근데 이게 점장님들이 한 3분 이상만 돼도요. 브레인스토밍으로 반복적으로 한 주제를 얘기하다 보면 한 줄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정리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가 관리는 무엇일까요? 원가 관리. 원가 관리는 기준 원가와 목표 원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준 원가와 목표 원가가 있죠. 기본적으로 관리라 하면 어차피 원하는 대로 딱 맞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원가 관리 지표 32%다. 실제로가 32%를 맞추기 위해서 해나가는 과정들이 원가 관리인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그러면 원가 관리의 이런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가 관리에 실패했던 이유들을 나열해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장님은 알고 있어요. 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계절 특성에 따라서.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지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브랜드를 위한 기준을 정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뢰 공간 관리 역량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애로사항 전달이나 아이디어 수집인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KPI라고 하는 점장의 역할로 심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브랜드를 관리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정보체인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정보체인 기술이에요. 우리 브랜드를 운영할 때 실패했던 사례들, 성공했던 사례들을 계속 정리하고 그걸 카테고리화하고 그걸 점장의 아레날로 구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마다 여기 있는 역량을 모든 점장이 다 가질 필요 없어요. 이 브랜드 관리 기법이에요, 이게. 근데 뭐가 있냐면 우리 점장은 여기에서 관련 법규 이해 역량은 우리 노무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신뢰 공간 관리와 핵심 가치 전달은 꼭 해야 돼 라고 하면 이게 경영 철학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음식점 단위에서는 이런 세분화를 먼저 한 다음에 점점 도출해서 우리 브랜드의 관리 철학,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맘먹고 한 번 앉혀놓고 한 10시간 인터뷰하면 다 나와요.
제가 그렇게 한 10분 이상 해봐서 그래요. 매장 하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세분하게 끄집어내는 기준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두 번째가 뭐예요? 이 브랜드는 매출액, 영업이익, 고객 증가율을 지표하는 게 사장님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핵심 뭐예요? 고객 증가율이래요. 증가율이면 증가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중요하냐? 고객 증가율이 중요하냐? 세 개 중에 우선순위가 또 있어요. 근데 이때 인터뷰했을 때는 이분은 고객 증가율이 더 중요하대요. 거기 중심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네. 보면 경쟁사를 정의하는 걸 제일 힘들어해요. 제가 봤더니 경쟁사를 정의하는 게 우리 음식점이나 우리 지점의 경쟁사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죠. 이거는 사장님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장님은 우리 건물에서 1등 몇 등 해야 되는 게 목표인 거야. 그럼 경쟁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장님은 우리 업종에서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직원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장님은 우리 앞집 한 곳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는 되게 중요한 게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지역에 가면 이 지점과 경쟁할 만한 경쟁사들이 어떤 프로모션을 하는지를 계속 순회할 때 체크해야 돼요. 경쟁사가 프로모션을 하면 우리 매장에 매출이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만약에 경쟁사가 프로모션과 다양한 행위를 했는데 우리 매장에 매출에 전혀 영향이 없어. 그럼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사가 아닐 수도 있던지. 둘째, 우리 브랜드력이 너무 높아서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던지. 이 평가 누가 할 줄 알아요? 그런 건 관리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장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은 반복적으로 그런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격이 변경됐는지, 신메뉴가 나왔는지, 어떤 프로모션을 하는지.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계속 체크를 하면 그런 걸 수치화하는 거고요. 관리자들은 그걸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담당자들이, 우리 점주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점장이죠. 이 피자 브랜드 점장들은 요거 정도는 다 알아야 된다 라고 해서 아까 질문 리스트를 통해서 나온 도출한 결과입니다. 하나 더 깊게 들어가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했더니 점장이 가져야 될 키 아레나는 이것으로 축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의 매장의 점장들은 다 뭘 알아야 돼요? 조직 관리, 키워드로는 PL 관리, QSC 관리, 고객 관리. 이게 핵심이에요. 음식점일 경우에 대부분.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나 대외 협력 관리까지 해야 돼. 그러면 요 요인들이 실제 중간 관리자, 그러니까 매장을 3개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중간 관리자가 있으실 거예요. 중간 관리자의 키 아레나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보통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다. 혹은 중간 관리자 경험으로 여기를 관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장도 중간 관리자의 관리 기준을 알아야지 뭐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명확한 업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로스로 체크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실전편이에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점장이 하는 대상 결과를 봤더니 이 조직관리 PL 관리 이게 일반론이라면 이 브랜드는 좀 더 한 단계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지를 기술해줘야 됩니다. 그럼 점장은 이 부분을 계속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장 자체가 계속 단계별로 디벨롭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과정에서 중간 관리자랑 온라인을 시키지 않으면 갑자기 또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동일한 아젠다를 갖고 점장의 시야와 관리자의 시야를 비교해서 계속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매장의 QSC라고 하는 매장의 품질 관리도 손님 입장에서는 음악이 대화에 지장이 안 받게 잘 나왔는가 라고 하면 손님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매장 운영 관리자 관점에서는 매뉴얼에 맞게 음악의 소리와 음악의 종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주제도 다른 것 같지만 방향은 동일해요. 그런 것처럼 점장과 관리자의 온라인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식점 점장이라고 하면 요 안에 다 들어가겠더라고요. 이게 결론이에요. 중간 결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관리자가 있다 그러면 그렇죠? 이 항목마다 우리 브랜드에 맞게 한 줄 또는 세 줄로 적기 시작하면 이제 관리 지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표준화, 전문화, 그렇죠? 그 다음 레벨에 있던 설문지를 한번 사진 찍으시면서 보셨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기면 우리 직원 역량의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맨 밑부터 모든 자료를 찾고 설문하고 하는 이유는 그걸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KPI를 만들 때 우리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를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만들어진 전달을 해야 되죠. 점장은 바로 뭐예요?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장님의 생각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전달할 때 어떤 메시지로 전달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브랜드는 점장이 누구다? 리틀 CEO다. 그러면 이들한테 책임과 권한을 줘야 되죠. 그럼 그런 거예요. 매장 운영 표준화 역량은 한 줄로 요약해보고, 조직 관리 역량은 이건 거고, 조성과 창출 역량, 리딩 역량 이건데, 너는 뭐가 부족하니? 어떤 게 부족해요? 리딩 역량이 부족하니?
리딩 역량을 기간 내에 습득하고 공부하고 변화하는 것을 숙제를 줄 줄 알아야 돼. 그랬을 때 뭘 할 수 있다? 점장에 월급을 올려주는 거지. 연차 됐다고 올려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역량 기반으로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역량이 발전해야지 급여를 올려야지 시간이 됐다고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개기는 거지. 그렇죠. 그냥 개기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친구보다 후임인데 더 잘했을 경우에 이 친구를 내보낼 수 있는 명분도 없어요. 그래서 제 강의의 핵심은 역량 기반으로 사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역량을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역량 중에 우리 브랜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두 개만 뽑고 그 한두 개를 잘 할 수 있는 점장한테 권한을 주고 혹은 매니저인데 점장으로 승진을 시켜야 돼. 그러면 그 점장, 리틀 CEO가 되기까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찾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걸 본인이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죠. 근데 일정 기간 내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직원은 우리 브랜드에서 점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단순하죠. 근데 그걸 우리 브랜드에 맞게 찾기 위해서는 저런 다양한 질문. 우리 직원들한테 보면 우리 직원들의 현재 상황이 파악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그래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표가 중요한 이유가 직원이 봤을 때, 관리자가 봤을 때, 사장님이 봤을 때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딘지, 점장과 중간 관리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뭔지를 한 표로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중간 관리자가 여기는 점장의 역할이 아닌데 사장님한테 이 얘기 듣고 스트레스 받아서 점장들한테 이런 건 너네도 알아야 돼 하면 점장들이 본인 역량은 아니어도 되는데 경쟁사를 계속 체크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관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관리자가 되면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봐봐요. 중간 관리자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점장이 하는 거와 일이 다 틀어져 있잖아요. 그럼 대표가 의사결정을 할 때 고성과 창출 역량은 중간 관리자가 점장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중간 관리자가 공부하고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음식점 관리의 문제는 중간 관리자가 되는 순간 본인의 일을 비서처럼 다 누구 시켜요? 점장 시키죠. 그거 막아야 돼요. 그거 막아야 돼요.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점장이 일을 못하는 걸로 치부돼요. 중간관리자와 점장은 관점이 다릅니다. 거기에 맞는 아레나를 부여하는 게 사실은 역량 설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브랜드마다 다 다르겠죠.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되게 수준 높게 설계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FPC, CJ 이런 회사들이 설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매장 운영 표준화 역량에서 우리는 QSC나 현장 문제 해결 역량만 우리 역량으로 설계하면 돼요. 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씩 하시면 돼요. 어떤 사고로? 대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역량에서 하나부터만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1년 동안 우리 매장에 역량을 완성하겠다라고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브랜드 역량을 1년 동안 설계할 건데 분기에 역량 중에 하나씩만 플러스 시키자. 왜? 어떤 회사에서는 이거 안 해도 돼요. 작았을 경우에는 세무사나 노무사 완전 대체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게 설계를 하시면 1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지표를 통한 브랜드 관리의 시작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갈게요. 그러면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저도 15년 전에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장이었어요. 15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거 다 이해는 돼요. 그러면 역량대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술을 해봐야 돼요. 머리 아프지만. 이게 우리 브랜드를 총괄하고 있는 CEO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연차별로 똑같은 것도 다르죠. 내용이. QSC를 관리하는 역량인데 1, 2년 차랑 3, 4년 차랑 5년 차가 바라보는 시야가 같다면 5년 차의 월급을 어떻게 올려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1, 2년 차는 1분에 컵 5개 닦고 3, 4년 차는 1분에 컵 10개 닦고 그러면 5년 차는 1분에 컵 50개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량 기반으로 설계한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는 지식과 그쵸? 스킬, 숙련도와 태도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계속 교육시키고 우리 브랜드에 맞게 역할을 줌으로써 관리자로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틴하게 관리 기법을 만드는 것을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시들이 있으니까 예시를 놓고 우리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써보시면 돼요. 사실은 저도 MBA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제일 많이 도움됐던 거는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모형을 우리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술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다? 사장님들이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성과의 창출 역량을 좀 더 위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제 여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질 개선 역량이에요. 이런 건 좀 컨설팅마다 제가 다르게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바꿨는데 이런 거예요. 환경 개선이 있고 익스테리어 환경 개선이 있고 발주 시스템 개선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리점 형태로 어느 정도 이상 매출이 올라왔을 때 체질 개선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변화입니다. 보통 브랜드에서 지점이 3개 정도 있을 때는 3개 정도 있는 다음부터 2년 후에 이 포인트가 보통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가정해 보면 30개에서 50개로 넘어갈 때 이 포인트가 한번 와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좀 포인트는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프랜차이즈 같은 건 되게 중요한 게 믹스테리예요. 프랜차이즈 오히려 그 이유가 예전에는 지금은 가맹거래법이 고도화되면서 익스테리어를 마음대로 가맹점주한테 요청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실제 데이터 사례를 말씀드리면 파리바게트가 전체적으로 리뉴얼하면 글로 막 매출이 쏠렸고요.
뚜레쥬르가 또 한 번 대대적인 리뉴얼하면 매출이 막 쏠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브랜드는 브랜드 리뉴얼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로고를 몇 번 바꿨을까요? 그렇죠. 항상 같을 것 같지만 스타벅스. 그렇죠. 백다방이 로고를 몇 번 바꿨을까요? 그렇죠. 한 10번 이상 바꿨죠. 백다방도. 가만 보면 심지어 맥도날드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바꿨어요. 그렇죠. 이게 고객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전 본인이 생각했던 매력적인 인테리어와 지금 생각하는 게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브랜드는 그 고객들을 계속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바꾸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걸 되게 안 한 브랜드가 있어요. 이디야. 그러니까 이디야가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잘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로고 익스테리어의 변화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지하철에 깔새로 하는 소국 가게도 신장 계열 색깔만 바꿔도 고객이 달라져요. 제가 깔새 해봐서 알아요. 제가 사실 안 해본 게 없어요. 깔새도 해봐서 아는데 그 색깔만 새로 해도 다른 곳에서 왔나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는 사소한 포인트의 변화를 각자 해석하기 때문에 트리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환경 개선에서도 해야 되는데 관리자가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유지되고 QSC 관리도 잘 되고 고객 관리도 체계적으로 했는데 매출의 변화가 없을 때는 어떤 시점이다? 브랜드 리뉴얼 시점이에요. 어떤 사례로 말씀드리냐면 베트남 쌀국수 시장을 석권했던 브랜드가 어디예요? 에모이라는 브랜드가 최초. 강남에서 이제 100평대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시장을 한번 석권했었죠. 에모이라는 브랜드가. 그러다가 이 브랜드가 고민이 생긴 게 어느 순간 매출이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베트남 쌀국수가 저가 시장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이디야랑 똑같은 거예요. 이디야는 시장에 뭘로 성공했어요? 그렇죠. 스타벅스 옆에 동일한 경험을 저가로 제공하겠다 해서 이디야가 성공했는데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그렇죠. 자긴 저가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중가가 됐어. 애매해졌어. 그래서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폐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디야는 뭐를 놓친 거예요? 브랜드 리뉴얼 시점을 놓친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디야의 회장님은 가맹점주가 매출이 덜 나오고 어려워서 어떤 선택을 했어요? 더 많은 걸 제공, 원두도 할인해주고. 사실 그 행위보다는 뭐가 절실했어요? 브랜드 리뉴얼을 한다든지 변화를 리드하는 걸 했었어야 됐죠. 완전 놓치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끝없는 하락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QSC 관리인 거예요. 뭐예요? 브랜드의 관리가 계속, 아까 제가 종합병원이라고 했잖아요. 관리는 지표가 계속 좋은데, 지표 관리는 잘 돼 있는데 매출이 안 나와. 그럼 우리가 트렌드가 달라진 거야. 근데 품질 관리나 지표 관리가 안 되면 그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스타벅스가 유명한 게 뭐예요? CEO가 퇴사했다가 스타벅스가 다 무너져서
다시 복귀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전체 매장 스탑. 교육 다시 시작. 그래서 전체 매장을 문 닫았어요. 미국에서. 그때 포인트는 뭐였어요? 아, 이거는 품질 자체가 이슈다. 근데 EDR는 품질의 이슈가 아니라 트렌드 이슈야. 그럼 거기에 맞는 대응을 했어야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체질 개선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을 다 설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은 그렇진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루틴한 질문을 한 번씩 우리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한번 답을 써보세요. 그 다음에 재밌게 내 오른팔한테 쓰게 해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왼팔도 안 돼. 오른팔한테 쓰게 해보면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거. 네, 함정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보통 비슷할 것 같은데 다릅니다. 네. 보통 브랜드 관리나 매장 운영이 가장 안 되는 거는 내 오른팔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해본 결과. 왜? 그들이 사장님만큼 지식이나 고민하는 시간이 적기,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이나 고민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점점 갭이 벌어져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